무슨 이야기부터 할까 생각하다가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오랜만에 12일간 아세안 나들이를 했는데 아세안 나들이 순방에서 떨어진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낙수들을 한번 보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의 등장 이제 대통령으로 이게 이제 당선된 지가 1년이 됐는데요. 그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세기 1930년대 초에 유럽의 정치 수준으로 이게 후퇴시키는 난 조짐이라고 읽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나 하면은 히틀러 무솔리니가 나오던 때니까 그 국가의 갑과 시장의 갑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국가의 주인인 을들을 무자비하게 옥죄했던 소위 파시즘 전체주의 등장 그 시기로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연관이 됩니다만은 그 유럽 정치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극우 파시즘적 포퓰리스트들이 굉장히 힘을 쓰게 되고 지금 다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은 브렉시트 같은 것이 현실로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되니까 미국 내 변화도 있지만은 유럽 중심으로 엮어온 지난 수세기 동안의 그 글로벌 폴리틱스의 그 상황이 판이 바꾸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판이 하필이면 이 파시즘 등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죠. 미국 내도 보면은 다원주의적인 정치 구조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있지요. 정치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소위 국제주의적인 외교 정책은 양당이 다 그걸 지지해 왔는데 그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흔들리게 하는 그 트럼프의 상징적 언어가 강력합니다. 강력하다는 말은 그게 추상적인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산업화에서 지금 저희 그 러스티 기기가 다 이게 낡아가지고 곰팡이가 피는 것 같은 그런 그 낡은 산업화 추세 속에서 구조적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덜 받은 백인들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확 질러가지고 아주 그 예상외로 강력한 그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근데 그가 그 불을 질렀던 것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이번 순방에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국제주의 외교 정책이 확실히 현실로 나타나면서 아주 역설적으로 미국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 이 12일 동안 순방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중국이 위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ironically 이게 Make China Great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스로 신고립주의 같은 입장을 근데 문제는 트럼프 지가 그렇게 하면서 그게 신고립주의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신고립주의로 간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서 그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놓는 것이죠. 가장 그 실수한 게 TPP 같은 건데 TPP 미국이 주동이 돼서 오바마가 주동이 돼서 만들어놓은 TPP를 스스로 버림으로써 그 글로벌 리더십을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리더십을 포기할 사람 절대는 아니거든요. 성품상 그 사람은 리더십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포기한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글로벌 리더십을 놓으니까 그 공백에 재빨리 시진핑은 이번 가을에 그 당 대회를 통해서 권력을 마오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는 길을 열어놓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대분 먹는 것이죠. 사실 지난번 다보스 회의에도 이제 미국이 소극적으로 하니까 다보스 회의에 늘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참 역설적으로 시진핑이 하더라고요. 시진핑이가 21세기에 세계 자본주의와 국가를 경영하는 철학을 이 제시하는 입장에 올라갔어요. 글로벌 프리스트가 된 거야. 글로벌 폴리티컬 프리스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게다가 이제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정치 문화적인 특징을 보면은 반유색 인종주의가 명백합니다. 이 유색 인종주의 속에는 미국하고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나 이런 소위 그 히스패닉들에 대한 차별, 이것도 깔려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보면은 더 무서운 것은 반중국 정서입니다. 근데 반중국 정서를 그 거대한 담론으로 지지해주는 그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배넌인데, 배넌은 지금 화이트하우스에 나갔지만은 화이트하우스 밖에서 소위 공화당의 이스타블리시먼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구축했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소위 이 국제주의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소위 그 이스타블리시먼트를 밖에서 강탈합니다. 대단히 심하게 때립니다. 그게 분업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그 핵심이 중국 봉쇄인데, 이 중국 봉쇄의 길을 역설적으로 12일간의 아세아 순방을 통해서 트럼프 자신이 강화시켜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역설이죠.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자의 믿음의 마음으로 말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역설적인 그런 그 결과가 나오고 있죠. 사실은 트럼프가 이번에 아시아 순방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해서 북한 문제를,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실 아래 중국을 확실하게 옥죄는 장치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실패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6개월 지나고 있는데 뭐 남북 관계나 이렇게 외교 문제는 참 별로 잘한 것 같지 않는데요. 그런데 요번에 하나 썩 잘한 게 있어요. 아마 한미 동맹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러나 한일 군사 동맹은 안 돼. 이거 분명히 노 한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노에 탁 걸려가지고 트럼프 등 그들 나름대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외교 정책을 위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나가려고 했던 그 의도가 부분적으로 좌절된 거죠. 아직 시간이 빠르니까 뭐 우리 결론을 빨리 낼 수는 없지만은 오늘까지는 좌절된 것 같이 됐습니다. 특히 이게 좌절되게끔 된 것은 우리가 한일 군사동맹을 반대하게 되면은 아베로서는 자기 외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던 대동아 공영권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군사강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헌법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게 일이 많겠지만 일단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 기반이 국내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 대통령의 한일 군사동맹 안 돼 하는 거기에 트럼프가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국민 정서가 그렇고 우리 식민지의 고통을 들었는지 누가 설득을 성명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트럼프가 거기서 견제를 못하고 조정을 못했어요. 그 놓은 채로 이제 우리나라 오고 중국 가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아베가 이 트럼프를 설득한 것 같기도 한데요.
소위 에이시아 퍼시픽 리전의 그 연맹이나 연합을 그어버리고 인도 퍼시픽 얼라이언스 같은 거를 이게 내걸었어요. 내걸었는데 트럼프 보기도 건상 같고 중국을 옥죄는데 그보다 더 좋은 어떤 국제적인 연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번에 먹었죠. 사실 이 인도 퍼시픽 이 알라이언스 개념은 힐러리가 국무장관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잊어먹었죠. 그때 힐러리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은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데 그걸 또 아베가 재빨리 거두어서 써먹은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군사동맹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균열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균열이 가면은 한국을 뛰어넘어서 하려 그러면 한국은 빠지더라도 중국을 옥죄는데 필요한 해양 세력은, 해양 세력이란 말이 방점입니다. 해양 세력은 미국, 일본 빼고 해양 세력은 호주하고 인도다. 그러면 퍼시픽도 지금 이미 자기들이 미국이 쥐고 있는데 인도양까지 쥐고 되면 중동 접근하기도 좋고 유럽 쪽도 좋고 마침 그 시진핑이 말하는 B&D 그저 벨트 일로 일대의 중국적 엠파이어 건설의 꿈을 견제하는 기가 막힌 대안적 국제적인 이게 대책이란 말이죠. 인도 퍼시픽 이 얼라이언스는 그 해양국이고 소위 그 민주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중국 비민주적인 대륙을 옥죄는 데는 굉장히 이념적으로도 유효하죠.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이 오늘 좀 칭찬을 제가 오랜만에 하는 게 기쁩니다만은 좀 칭찬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문 대통령이 인도 퍼시픽 리전도 우리 안 한다. 그 생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일 군사동맹 안 한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거 어떤 말하면 인도 퍼시픽 그거는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우리 못 끼겠다. 뭐 물론 중국의 눈치를 받겠죠. 중국의 민감한 눈치를 받겠죠. 왜냐면 그것도 중국을 옥죄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이 아세아 순방 마지막 끝머리에 가서 제일 불안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베입니다. 처음에 뭐 국빈상으로 뭐 황제같이 대접하고 뭐 골프도 치고 밥도 4번 먹고 뭐 굉장히 하여튼 총력 기울여서 대접을 잘했는데 대접 잘한 이유는 뭐냐면 한미일 동맹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옥죄는데 북한에 이걸 빌미로 해서 하자고 하는 생각이 팍 깨지면서 그 비해진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더 아베가 기분 나쁜 것은 트럼프가 일본 가서 한국 들러서 중국 가서 시 앞에서 아양을 뜨는 거 보고 쇼크를 먹은 거예요. 대접은 일본서 받고 이 아양 뜬다는 말은 이런 언론에 나가면 안 좋은데 아양 떨기는 중국 가서 시진핑 앞에서 떨었단 말이죠.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뭐 당신 정말 이번에 이 권력이 이렇게 당대에서 된 거 아주 뭐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서 난 당신 좋아해요. 뭐 그 유치한 어린애 같은 말로 아주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아베가 마음이 쓰라렸을 겁니다. 아베는 이 트럼프를 그 전에 트럼프 호텔에서 만날 때도 이게 손바닥을 탁탁탁탁 두드러지는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그건 소위 그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를 이렇게 기호할 때 두드려주는 것인데 그 걔네 참 그건 결례입니다.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트럼프의 푸들같이 대접받았던 아베로서 트럼프가 시진핑 앞에 가서는 황제 앞에, 근중 황제 앞에서 아주 알련하는 그 유럽의 그 특사 같은 그런 몸가짐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불쾌하다는 건 정치인에게 불쾌하다는 거는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외교 정책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중요한데 그 인식에 아베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읽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우리 일본 단독 힘으로 이게 억제기는 힘들어서 미국의 이게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정치력이라고 하는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필요한데 저 아약돈을 보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힘들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한국이 안 도와주니까 더 괘씸하지만은 뭐 할 말은 없고요. 그러다가 또 빌미 두테르테 만나가지고서 또 아주 뭐 칭찬같이 생각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게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가장 수준 낮은 품성입니다. 두테르테 앞에서도 별 말 못했어요. 두테르테는 말을 이렇게 해주면서 결국 우리는 중국 편에 붙는다는 걸 분명히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두테르테의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그런 범죄 탄압하는 거 이런 거 한마디 말 못했어요. 중국 가서도 인권 문제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전혀 못하는 걸 보고서 아베가 아이고 이러다가 아시아에서 우리가 왕따 되겠구나. 트럼프가 우리 도와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일본만 왕따시키고 힘을 뺐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12월 끝에 가서 이렇게 가끔 사진에 비치는 아베 얼굴을 제가 주목합니다. 이렇게 표정 같은 거 보면은 떡떡하고 아주 좀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이 가야겠구나. 오히려 아베로 하여금 중국하고 가까이 가게끔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보십시오. 제가 본 게 제대로 봤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뭐 막말하지 않겠나 했는데 우리나라 와서는 국회에서 북한을 악마화한 것 이외에는 우리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잖았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특히 미국의 언론들이 놀란 게 한국 가서는 막말할 것이다. 우리 대통령은 점잖고 그러니까 점잖은 거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그 사람 대통령 하면서 제일 때렸던 가치가 소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건데 그 방정하고 뭐 이런 거 좋아 안 해요. 막 함부로 말하고 하는 거 이게 당선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얌전하고 너무 바르고 이러니까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저도 했는데 오히려 문 대통령의 별명이 이름이 옛날 젠틀 제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은 좀 신사다 말이야 하고 칭찬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보고 칭찬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당시 신사라고 올린 것은 뒤에 촛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촛불의 힘이 뭐라는 것을 트럼프가 안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전에 이제 외교장관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만 산불천명을 한 거는 참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봉합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드 장비는 배치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 미국 MD 시스템 만들어가겠다. 이것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다 그렇게 한 거니까 뭐 특별히 평가할 거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지난 6개월 동안 도대체 뭐 외교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이 답답했던 사람으로서는 이거 하나가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한일 군사동맹 안 돼. 이건 분명히 딱 자르고 거기에 이어서 인도 퍼시픽 우리 가입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얼마나 외교 정책에서 그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게 이게 그림인자라도 이게 나타나는구나. 그까지 나 사라진 줄 알았는데 운전대를 못 잡더라도 뭐 조수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문제죠.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더 교모하게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역량을
훼손하고 이것을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아세아 12일간 순방하고 자기 잘했다고만 미국 언론에다 자랑했는데 가만히 이제 그 주변의 참모들이 분석하고 이 체계화되면은 이게 내가 엄청나게 실수도 많이 하고 손해봤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분은 그런 게 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그 압박이 클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나는 그 여러분에게 문제만 던지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인데, 지난 100년간 두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가했던 정말 아픈 그들의 추악한 결탁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건 이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해야 할 이야기지만 그 문제만 던지고 싶은 게, 지난 100년간 역사를 보면 뭐 정확히 말하면 1905년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은 기고만장해서 탈화 정책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백인 서구 패권 국가와 동렬에 속하는 대국이 됐다. 그 10년 전 1895년에 청일 전쟁을 이겼을 때는 자기들이 유신혁명을 통해서 서구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서구의 기계 군사 이 기술 제도를 빨리 배워서 그 축적된 힘으로 중국같이 썩어 빠진 청나라를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일본이 말이죠, 천국을 이길 때까지 논리는 뭐였느냐 하면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비백인 동양 사람은 뭉치자 이거였습니다. 백인 제국주의, 식민 제국주의와 맞서기 위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은 뭉쳐야 한다. 근데 그런 소리에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안중근 의사도 젊을 때는 귀가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그 말 맞다. 그래서 동양 평화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 같은데, 10년 후에 1905년 러일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일본은 막 본격적으로 자기는 백인 제국주의나 패권주의와 맞설 생각하지 않고 그 반대로 올라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는 아시아에 속했지만 지리적으로 아시아가 아니다. 탈락의 그 정책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해양 대국인 미국, 그때는 미국은 스페인 전쟁 이기고 나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할 때니까요, 태평양에서 미국에서부터 보면 제일 먼 서쪽까지 그 힘을 뻗어갈 때입니다. 뻗어가는데 조그마한 같은 해양 대국이지만 조그마한 일본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는 걸 보고, 저게 필리핀은 못 덤비겠지, 못 덤비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그 미략이, 그게 그 당시 필리핀의 커미셔너였던, 그때 미국 사람의 커미셔너고 총독이나 마찬가지죠. 필리핀 총독과 마찬가지인 커미셔너 태프트와 일본의 수상 가츠라 간의 미략이 있습니다. 이게 1905년이고 그 미략이 체결되고 우리는 그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생겼습니다. 그걸 교과서에서 제대로 잘 해설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이미 해양 대국인 당시에 미국과 해양 패권 국가로 떠오르는 우길 성천기를 흔들고 싶어하는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해서 한반도를 강점했다는 사실. 그 유대가요, 미일 유대가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사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뭐 미국과의 동맹이라 그러면 뭐 사주를 못 썼는데 그 역사는 깊다고요.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선교를 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은 고맙지요. 그분들은 고맙지만은 그들이 속했던 나라의 소위 패권주의적인 해양 대국의 외교 정책은 선교사들과 달랐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식민지 고통을 겪었고요. 근데 식민지 고통을 겪으면서 41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같은 해양 국가끼리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 해양 국가끼리 싸워서
이긴 것은 미국인데 이기는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미국은 1945년 5월 초에 히틀러가 죽고 히틀러가 국가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우리 이제 2차 대전이 태평양전이 끝났는데 그 시점에 미국은 벌써 자기들의 주적은 독일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가장 큰 대륙국가 소련에 딱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대륙국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미국 국무성이나 인데서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지났죠. 7월 중순에 포츠담 회담 때 루즈벨트는 4월에 죽었으니까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트루만, 처칠, 스탈린이 포츠담에서 모였는데 포츠담 회담이 결국 뭐냐면 패망한 독일 식민지와 독일 밑에 있던 여러 가지 그 땅들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이게 간단치 않으니까 그걸 하고 곧 망할지도 모르는 곧 이제 끝날지도 모르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망할 때 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포츠담 회담 하러 떠나기 전날 트루만은 뉴멕시코에서 원자 핵실험 성공했다는 걸 듣고 이제 또 트루만은 루즈벨트와 달라서 글로벌리스트가 아니고 이 사람은 총판사 출신이니까 냉전적 반공주의자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믿지 않으니까 뭐 자기 전임자는 자꾸 스탈린한테 간청해서 우리는 두 전선에서 바다에 싸우고 육지에 싸우는데 우리 바다에 싸우는 태평양 전쟁에 당신을 좀 도와주라. 그럴 때 스탈린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 망할 때까지 봅시다. 뭐 하여튼 이제 유럽 전선부터 종결합시다. 뭐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보름 동안의 정상회담 끝나고 스탈린이 모스크바 돌아가서 며칠 안 돼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한 방에 10만이 죽었습니다. 스탈린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죠. 루즈벨트 살았을 때 그렇게 참전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2천만 명이 죽어서 뭐 당신네들이 전사 사상자보다 훨씬 몇 배 많으니까 우리 지금 그 태평양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거절 점잖게 했는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딱 떨어지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졌으니까 히로시마 떨어졌을 때 스탈린 지금은 참전해야겠구나. 별로 희생 없이 전성잔치에 전선국으로 양대 대륙 이쪽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에서 다 이긴 전선국으로 미국하고 맞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 히로시마 떨어지고 이틀 후에 이제 소만 국경으로 군을 내려보내는데 막 파죽지세입니다. 일본은 벌써 관동군을 원자폭탄 맞고 사기가 이래가지고 싸울 힘도 없고 파죽지세로 내려오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지금 포인트를 여러분께 던지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깜짝 놀란 거는 이 남하하는 이 소련군의 속력이 하도 빨라가지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수년간 그렇게 많은 자기 나라 인명을 좀 희생시켜가면서 일본과 싸웠는데 지정학적으로 소련하고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이거 유라시아 국가니까 소련군이 미군보다도 일본 본토에 먼저 상륙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 대륙국가니까 저 대륙국가 소련을 어떻게 하든지 견제해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견제해야겠다. 그래서 긴급 명령을 내리해서 그러니까 대령급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한 로드 스칼라의 경력을 가진 사람만 3사람을 차출해서 그게 이제 러셀이라든지 딘 러스크라든지 미 8군 사령관으로 온 그 본스필드 같은 이런 아주 정말 문무가 겸비한 그 탁월한 학자 겸 군장성 될 사람 셋을 뽑아가지고
남아 저지선을 빨리 거라 그런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38선을 딱 지도를 보고 38선을 선택했죠. 선택한 시간이 뭐 어떤 학자는 5초, 어떤 학자는 20분, 30분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 민족의 운명이 5초, 20초, 20분 만에 결정됐다고 하는 사실. 야, 내가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역사학자 같으면 이 부분은 각주를 붙여서 이 억울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팩트로서 쓰고 싶어요.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한 역사교과서가 이게 뭐 잘못됐다 그래갖고서 이명박 박근혜 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그런 움직임에 우리 기독교 메가처치들이 들어와서 그걸 잘한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정말 기독교인 되는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정말 부끄러워서 나는 기독교 신자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성조기 들고 나오는 겁니다. 십자기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된 것은 이 탁월한 문물을 겸비한 대령 세 사람이 그었다고 하는 선이 왜 압록강 두망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압록강 두망 이런 걸 물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스칼라로 공부를 옥스퍼드에서 했으면은 그 식민지로 강점당하기 전에 조선은 국경이 어디 있느냐? 그럼 대부분 알 수 있죠. 압록강 두만강이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은 억울하게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통치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후에 반드시 이 사람들은 복원을 시켜야 한다. 해방과 광복을 시켜야 하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 희년의 기쁨을 좋아하니까 그걸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렸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 국제법적으로 봐도 그게 더 타당한 이유입니다.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지침을 주는 가운데 그 선을 그을 때 그 한반도의 수도 경성은 이 미군 관할 속에 넣어라. 이 정도의 이제 그 지침이 이제 있었으니까 보니까 뭐 서울 위에 딱 38cm 그걸 선택한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 자신이 교회 장로니까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합니다만은 참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도대체 한국 역사는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따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기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 한국 역사를 잘못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요. 제일 제가 화가 나는 것은 1951년 우리 전쟁 한국이 분단이 되니까 필연적으로 강대국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리 전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됐는데 전쟁을 한창 하던 51년에 미국의 머리는 이 국제 외교 머리는 어떻게 돌아갔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 소련을 견제해야 되는데 저 대륙 세력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싸웠던 일본을 키워야 한다. 뭐 일본을 키울 수 있는 국제적인 틀이 뭔가? 그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오늘의 21세기 지금 현재 세계 중심국으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정치적 지형을 만든 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우리 한국 분단과 그리고 오늘의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런 불행한 현실을 낳은 국제 규범이었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핵심 뭐냐면은 빨리 강화 조약을 체결해서 지금 제1급 전범으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 가운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들 다 살려라. 그 살아난 게 지금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기시노부스케가 일제시대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공부 차관을 했는데 군수물자 생산하고 보고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1급 전범으로 사형수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다 사면했습니다.
미국이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절대로 이게 미국이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기시노부스케를 그렇게 사면해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됐으니까 그 외손주가 지금 아베가 다시 미일 이 군사동맹을 통해서 이제는 소련은 약화됐으니까 거대한 대륙 세력 중국을 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맥이. 이거 한국 교회 지도자들, 큰 교회 지도자들 깨닫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종훈 목사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요. 이게 심상치 않은 게 소련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할 때 미국의 일각에서는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는 위협하지만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과학적으로 미국을 능가한다고 미국 사람 생각 안 했습니다. 소련 경제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았고 뭐 문화 수준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지금 중국은요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대륙 세력인데 정치력이 그간 엄청나게 커졌고요. 군사적으로는 아직 미국에 당하지 못하지만은 미국을 넘나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강하고요.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 가운데 절대 제일 많은 게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하던 1960년 초반 하더라도 뭐 우리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우리도 1, 2등, 3등 늘 했는데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이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특히 경제력 같은 게 이게 커져가지고 미국이 옛날 소련 보듯이 보지 않고 더 심각하게 봅니다. 중국을. 그러니까 배넌 같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나온 배넌 같은 사람이 아주 트럼프의 오른팔 이제 멘토 노릇을 하면서 다 코치한 게 중국의 무역 역조 이걸 갖다 문제 삼아서 중국을 옥죄라. 그리고 중국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은 21세기 미국은 참 어렵다. 인종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두렵게 만든 것은 물론 미국의 재무성의 채권을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그게 하나의 큰 두려움이 되겠지만은 시진핑 대통령 주석이 되고 나서 소위 BNR 프로젝트라고 이게 벨트 앤드 로드죠. 1대1로 이 국제적 인프라 구축은 확실히 미국으로 볼 때 태평양 지배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태평양 서쪽에 있는 중국 대륙에 이것은 방패 정책으로 보는 겁니다. 1대1로, 일로는 그 이제 여러분 옛날에 비단팔은 그 길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 길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대라고 하는 것은 벨트라고 하는 것은 해양입니다. 해양 벨트로 해서 이쪽 이 태평양 서쪽과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중국으로 가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륙 세력이 이때까지 미국을 도전할 때 소련까지 합쳐서 태평양이나 인도양 같은 바다를 통해서 대륙을 미국을 위협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처음으로 1대1로 정책을 하면서 해양까지도 우리 미국하고 공동 관리하자. 노골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시진핑이 처음 만났을 때 시진핑 그 주석이 점잖게 한 말이 오바마 대통령 태평양은 굉장히 넓은데 우리 두 나라가 이 같이 관리해도 될 만큼 넓습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8년 전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시아 순방 10일 동안 트럼프한테 시진핑이 다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acific Ocean is broad enough to accommodate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미국과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 그 미국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 혼자만이 태평양을 관리할 시대는 지났다.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아시대로 서양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서양 문화가 지배한 것은 지중해를 지배했던 로마 엠파이어가 지브랄타를 통해서 대서양 지배로 넘어가면서 네덜란드, 영국이 세계를 이시했고 또 그 과정에 포르투갈, 스페인이 세계 여러 나라 식민지를 했죠. 했는데 본격적으로 대서양을 영국이 지배하면서 영국이 정말 세계 지배체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유니온 잭이 영국의 국기가 뭐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그것도 뭐 대서양이 제일 큰 바다 아니잖아요. 제일 큰 바다는 태평양인데 태평양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대서양을 두고 양바다를 다 완전 석권한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문자 그대로 이 글로벌 헤지모닉 파워입니다. 거의 100년 됐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대륙 세력 중국이 벨트 앤드 로드 1대1로를 통해서 미국과 맞붙자라고 하는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미국이 국력이 올라갈 때가 아니고 100년 동안 국력이 올라가다 지금 세잔해서 미국 국방 요번에 뭐 트럼프 때문에 국방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세계 400몇 곳에 기지를 관리할 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국방력 분야는 상당히 더 이상 늘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이게 민간단체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미국을 도와주겠죠. 이번에 트럼프가 10일 동안 한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을 디모나이즈, 악마화하는 거 하나 하고 둘째는 군사무기 다 그러니까 군산복합체 돈 벌게 해준 겁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이제 중국 뒤집어서 말하면 중국 대륙의 그 무서움에 대한 반응이죠. 이제 이 정도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보면요, 다시 우리가 사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사드가 왜 한반도에 이 배치되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이런 거대한 대륙 세력 중국 떠오르는 이 중국과 지고 있는 거대한 아직도 지고 있지만 뭐 미국의 군사력은 뭐 중국을 압도합니다. 군사력의 강함과 약함의 그 지표는 그 항공모함의 기능과 수에 달렸는데요. 미국이 항공모함은 뭐 10개 정도, 11개 정도가 있는데요. 항공모함은 6회 공군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이게 국력 자체입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번 12일 동안 트럼프가 이 순방하는 동안 우리나라 바다에서 세계의 그중에 가장 센 니미츠라든지 루즈벨트라든지 레이간이라든지 이런 항공모함이 동시에 세 척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무력 시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중국은 지금 우리에 대한 시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한반도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다. 그러면은 러시아와 중국 대륙의 광활한 곳에 있는 중요한 군사 시설을 다 본다는 이야기죠. 그 중국이 바다까지도 우리가 서로 나누자라고 하는 지경에 왔는데 자기들 육지를 빨아먹기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드가 성주에 뭐 첨단 무기 하나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심각한 갈등, 굉장히 현실 리얼리스틱한 갈등을 격화시키는 계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과잉 반응하는 겁니다. 과잉 반응, 우리가 볼 때는 과잉 반응이죠. 근데 아까 삼불 정책에서 제일 첫 번째가 더 이상 성주에 그런 시설 안 한다. 이게 나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걸 염려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그 변방의 오랑캐로 봤는데 저런 중국의 우월주의적이고 문화적 패권주의적인 경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호랑이 피하다가 뭐
더 무서운 뭘 만나는 격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그거는 뭐 그것도 일리 있다고 우리가 참고는 하되 그 너무 뭐 겁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력의 자주력이 뭘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힘을 어디서 사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정말 균형자 외교가 아니고 균형 외교를 할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국력이 상당히 신장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산불 정책을 더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다듬어서 정말 역사에 남는 자주적 균형 외교로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이 남북 관계 외교 담당하는 부처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뭐 우리 정부 안에 자주파가 있고 동맹파가 있고 한데요. 동맹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합시다. 동맹 필요합니다. 난 한미동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맹의 가치는 어디까지나 수단적 가치지 그게 목적적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벌써 올해 20몇 년 전에 통일부총리를 할 때 이문호인을 북한에 보내면서 늘 주장했던 것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변적인 변수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맹이라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목적이 되면, 동맹이 목적이 되면 참 이건 불행한 관계가 됩니다. 힘이 있는 동맹국한테 힘 없는 동맹국이 종속되는 것이죠. 동맹이라는 이름 밑에서. 동맹이 필요한데요. 그건 수단적인 가치인데, 그러면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 동맹을 변수니까, 어제 저기 오늘 동맹국 되는 건 역사가 현실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써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이 아시아 이 순방 기간에 우리가 얻은 소득이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산불 정책을 우리가 그나마 이야기를 잘한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현 정부에 좀 좋은 충고도 해주시고 좀 용기 있게 가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사 제도 정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기간으로 있는 것이 앞으로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에 우리가 트럼프의 정치적인 성향과 그의 이 심리적인 그런 성향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자주 외교로 나가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번 12일 동안 트럼프가 확실하게 보여준 건 뭐냐면, 강한 자에는 가장 약하고 약한 자에는 가장 강하다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그 미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 의견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트럼프 겁을 내 가지고 한비자 뭐 같이 바지 가랭이 기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바지 가랭이 사이를 길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뉴욕 타임즈나 CNN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던데요. 이번에 시진핑을 트럼프를 대접하면서 이 건융 황제가 쓰던 그곳에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건융 황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나라의 건융 황제는 영국의 특사가 와서 문물 교환합시다, 무역을 합시다. 그러면은 건융 황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대국이고 커서 강국이고 커서 중국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당신 나라 조그마한 섬나라하고 무역을 하느냐, 이게 건융 황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국 특사가 카우다운 하는 것이죠. 카우다운에 중국 있고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게 카우다운인데 참 표현이 재밌어요. 건용 황제가 집권한 집무실에서 트럼프를 대접하면서 시진핑은 세계 최고 강력국가의 최고위 대통령으로 하여금 시진핑 앞에 카우다운 하게 한 거죠. 그 카우다운이란 말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미국에서 할 말 하겠다 그러놓고 가가지고서 뭐 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에게 근심을 줬는데 그때 우리 쪽에 그런 용기 있지 못한 태도를 카우다운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진핑 앞에서 트럼프가 카우다운 했다면 이 영어의 표현은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로 카우다운 하는 식의 동맹이 아니고 떳떳하게 미국이 필요하니까 미국하고 이 동맹관계를 강화를 하는데 자주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거는 경제 잘한다고 남는 거 아닙니다. 애비가 자식 너희들 굶겼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식들의 존경받는 애비는 별로 없습니다. 뭐 자식의 입장으로도 아버지니까 당연히 우리 먹게 살아야지. 뭐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근데 애비가 야 내가 참 너 유럽 파리 런던 유학 보낼 때 내가 정말 똥파가면서 너 논을 했다. 그게 아들은 딸은 감동이 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보다도 세종대왕처럼 문화와 또 외교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런 게 안 보이고 뭐 오늘 인플레이션 얼마나 되는가 오늘 뭐 어디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데 이제 하죠. 그러니까 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에게 청와대에 있으면 청와대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어제 신문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어떻게 비판했느냐 거기에 모든 신경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미시적으로 매일매일의 조그만한 위기를 관리하다가 대통령 5년 동안에 해야 할 큰 그림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YS도 초기에 그렇게 계획 세차게 나갈 때 저도 옆에서 도와준 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했지만은 뭐 얼마 안 돼서 조중동 공연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DJ도요, 그 언론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또 마찬가지죠. 그럼 문 대통령은 어떠냐? 안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께서 좋은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의 외교적인 자주력, 평화를 만드는 힘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트럼프 재임 기간에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절대 강한 사람 아닌데 촛불의 힘 때문에 당신은 젠틀맨이다. 네, 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촛불의 정신을 잃는 순간 다 잃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 잃어요. 다 잃는다는 속에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 앞에 전임자들이 민주화 투쟁에서 대통령 사람이 이미 부분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그까지를 다 안고 다 떠내려간다는 사실.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언자적인 충고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자들이고 또 그 방면에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고 이 책을 이제 자서전으로 썼는데 이게 기원전 8세기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돼서 북쪽은 망하고 남쪽까지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으라고 고생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왕국이 망한 후에 이제 이 이사야가 분단된 자기 조국 현실에서 이 국가의 갑질과 소위 비국가 영역에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을들이 죽는 현실을 보고 그 이사야의 꿈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에 하고서 같은 생명체를 식구로 보지 않고 음식으로 봐서 목덜미를 물어 피 흘려 죽게 해서 그걸 음식으로 뜯어먹는 소드의 사자의 갑질을 보고 샬롬과 저스티스가 평화와 공의가 깨진 현실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가 되면은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으리라. 그 꿈입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시를 좋아하고 우리 집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바로 이사야의 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하던 우리 크리스찬 화백께서 그려준 건데 그게 늘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반성합니다. 내가 갑질해왔구나. 갑질하는 사람이 있는 걸 내가 막지를 못했구나 하는 늘 자책감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제가 내 삶을 일단 한번 정리하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세월호도 국가의 갑질과 시장의 갑질이 결탁해서 만든 비극이죠. 세월호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 동안에 그 우리 수백 명의 젊은 아이들이 국가의 부재, 국가의 무능,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무치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을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게 촛불의 몸통이 된 겁니다. 이 촛불 17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효과를 감동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비폭력과 축제적인 것과 또 환경 친화적인 것과 자제하는 것과 이게 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이제 배워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끔 칭찬을 받게 된 것은 억울한 고통에 동참했던 국민들의 그 아픔 어디서 오느냐 국가의 갑질과 시장의 갑질로 억울하게 죽은 죽음 앞에서 쌓였던 그것이 촛불로 승화를 되면서 비폭력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정부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인지 모르고 인사정책에 있으나 남북정책에 있어서 옛날같이 하는 사람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언자적인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한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외교적으로 주변국 활용 방안, 남북 간 민족 내부 입장에서 우선 외교적으로는 이번에 산불 정책 아까 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다듬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설득력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나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남북 간 민족 내부의 입장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이 긴장이 해소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제가 쓴 그 비망록에 한반도는 아프다라는 책의 부제가 왜 북쪽의 극좌는 남쪽의 극우를 도우느냐, 왜 남쪽의 극우는 북쪽의 극좌를 도우느냐 하는 부제를 붙인 소위 남북 간의 이 적대적 공생관계, 이 적대적 공생관계란 거를 미국 학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쪽의 극단적인 세력이 북쪽의 극단적인 세력을 명시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사탄으로 정죄하고 저걸 괴멸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소위 레이턴트 펑션이라는 건데 의도치 않게 결과적으로는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역사 현실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를테면 87년 체제가 이게 미완으로 끝난 것은 칼기 폭파 사건이 그해 87년 11월 말에 있었는데 나는 그때 서울대 교수를 해서 이거 끝났구나. 이거 뭐 군사 정부가 다시 집권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대로 됐어요.
그 칼기 폭발 사건이 터지니까 남쪽의 반공 냉전 의식이 이게 집결돼 가지고 이 그들의 힘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 노작물이 되는 거지 뭐 두김씨가 될 길이 없죠. 그때 어리석게도 우리는 분열이 돼 가지고 뭐 사자 필승 논이니 뭐 이런 두어 단일 논 이런 이야기했는데 크게 못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대적 공생 관계예요. 그것이 그건 뭐 하도 이해가 많으니까 나중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다가 좀 당신들 좀 도발 좀 해줘. 우리 선거 이기게. 그래서 그 사건에 휘말려서 우리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가 이게 명시적으로는 이게 좀 반공 혹은 이 남쪽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야 됩니다. 이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북핵 개발되면 어렵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북한이 왜 핵 개발에 올인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자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이야기하는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그 변함없는 김일성부터 그 손주까지의 이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그쪽에서는 볼 때 이 남쪽은 주체적인 힘이 없으니까 주인하고 이야기하지 그 밑에 말 듣는 사람하고 뭐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냐. 주인하고도 육자회담 해보니까 뭐 어제 9.19 해놓고서 그 다음날 방코 델타 그 문제를 재무성에서 들고 나오니까 그게 막 9.19가 로드맵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다 단계마다 말은 말 대 말, 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잘 짜여져 있어요. 그거 보면요. 아, 한반도 평화협정 가는 길은 로드맵이 확실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캐리 국무장관이 그 상원 그 외교분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방면을 잘 아는데 자기 국무장관이 되면서 자료를 쭉 검토하다가 9.19를 보고 됐네. 9.19에서 이대로 하면 뭐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되겠네 라고 자기가 실토한 적이 있어요. 캐리가. 근데 문제는 캐리가 속해 있는 국무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재무성과 국무성에 비해서 힘이 약합니다. 원래 보니까 국방예산이요. 미국의 국방예산이 국무성 예산의 13배더라고요. 13배. 우리는 외교부가 아무리 약해도 국방부의 13분의 1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의 국방성 예산이 5,900억 가까이 되고 국무성은 뭐 376억인가 그밖에 안 되니까요. 문제는 이런 센 미국과 직접 딜을 해서 일괄 타락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데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하니까 북한의 쪽은 뭐 저 사람 미국으로 하여금 테이블에 나오고 하는 방법이 뭐냐. 저 사람들이 제일 경기를 떠는 핵 무기를 개발하는 거다. 또 핵무기 개발하는 비용이 전통 무기보다 쌉니다. 한방 그거 하는 게 싸니까 그게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김일성 살아계실 때는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부터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핵탄두를 뭐 10개, 20개 있다 하더라도 수천 개 있는 미국하고 어떻게 우리가 겨루어서 이기겠나.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해서 미국 이기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 이야기하듯이 그랬고 아들은 강성대국을 통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국무만 키웠다가 뭐 결국 안 됐죠. 이 손주에 와서 할아버지 생각과 마찬가지 속으로는 미국하고 핵 대결해서 이긴다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 대신에 미국에게 겁을 줘서 테이블에 나오기는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있는 것이죠.
뭐 그 생각을 하는 한 해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이 팍 껴안고, 아, 그래. 그러면은 너 핵 가지고 전쟁해봐야 너희들 못 이긴다는 건 너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월남과 미얀마를 껴안듯이 껴안아 주마.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다른 분들 질문도 있을 텐데 여기 우리 박정수 러시아 공사 지내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그 어떤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김정일을 설득해서 지금이 핵의 그 가치가 최고조에 있을 때다. 지금 팔면은 10조도 받고 20조도 받는데 지금 넘어가 버리면 고철값이다. 파키스탄이나 인도 핵 보유하는 것처럼 팔아먹지도 못하고 처치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철값이 되니까 지금 김정은이를 설득해서 지금 팔아야 돈을 최고받고 팔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제는 우리 정부가 DJ와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두 대통령이 미국 가시면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서 이를테면 북한하고 수교를 하십시오. 근데 그 두 대통령 말고는 모두가 다 옥죄십시오. 민주운동을 했던 YS까지도 옥죄라. 그러니까 옥죄지 않으니까 뭐 뒤에서 자꾸 미국을 괴롭힌 것이죠. 그 제가 정부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 속에 하나의 조그마한 전술적인 문제로 지금은 핵값이 높으니까 지금 설득하는 게 좋다는 게 나올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아직도 이제 취임하신 지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미국 가서 그 이야기를 뭐 강하게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갈 때마다 북한하고 관계를 좋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 그게 동맹관계를 흐트린다. 막 이렇게 보수가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그거는 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앞으로 더 강하게 해야죠. 곱배기를 해야죠.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로 나는 뭐 그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고 미국은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다만 미국이 겁내는 것은 저기 가장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이냐. 정상적이 아닐 때 핵폭탄이나 핵폭탄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포 같은 거라도 그걸 남쪽을 향해서 쏘면은 뭐 수십만 명이 죽으니까 그 수십만 명 죽는 가운데 미국 민간인도 있고 또 군부도 군인들도 그 손상을 입으니까 그걸 걱정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북한과 수교한다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그 작은 문제를 논의하면 좋죠. 같은 그 모순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내 생각에서는요, 제 생각에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 항상 육자회담이나 무슨 회담에 다자회담이나 뭐 1대1로 약속한 거 북한이 안 지킨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안 지킨 거는 사실 센 쪽에서 더 안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런 인식을 북한에게 그 불신을 제어해 주는 게 지금 지금 이제 핵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을 줘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한과 협상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야기해야죠. 제네바 협정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거기는 미사일 조항이라든지 그 우라늄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를 하고 나서 우라늄 이걸 농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막 우리나라 언론과 미국 언론이 일부는 뭐 북한이 또 쏘겠다 그러는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제네바 합의 어느 상황에 우라늄 조항이 있느냐 미사일 조항이 있느냐 따지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의 당국자라면은 보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여태까지 협정 맺은 가운데 우리의 불찰로 인해서 못 지킨 부분도 있다.
당신들도 못 지키는 부분이 있다. 우리 서로 반성하자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따라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정직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한미 군사 정보 협력은 필요한데 지난번처럼 일본과의 정보 군사 정보 그것을 교환하자고 한 것은 이게 한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첫 단계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동맹 안 돼라고 한 데서 그 문제도 나 처리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보관은 군사 동맹가 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니 일본하고 군사 정보 협력으로 가는 게 이게 제도화가 되면 그 다음 요구할 게 자 유사시에 그 사람들 말하는 유사시에 한국에 사는 일본 사람들을 평화롭게 이걸 이렇게 본국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위대가 출동한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씀한 군사 동맹 이전에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지금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 정보가 있으면 인간 정보도 다 말살시켰잖아. 국정원까지 지금 제로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가의 전략이나 전술이나 작전을 못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왜 일본 하필 일본만 통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미국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왜 일본하고만 정보 교환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보가 없다. 아 일본 정보보다도 미국이 정보가 더 많죠. 미국은 이제 정보 안 주죠. 한국 만나는 거 그냥 다 쎄뿌리고 딱 뺐는데 누가 줍니까? 아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안 주면은 동맹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걸고 나가야죠. 미국이 하고 한국은 아무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정보를 얻지 않으면 일본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보세요. 트럼프가 일본 가서 일본 아베 총리한테 한 이 말은 이건 예절로 봐도 틀렸고 내용도 틀렸어요. 왜 지난번에 북한이 발리스틱 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넘어서 갈 때 왜 못 쏘았느냐? 아베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고공으로 가는 거 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됐다 하더라도 아베는 안 쏘았을 겁니다. 쏘면은 그게 전쟁입니다. 그때부터 제3차 전쟁 가니까 일본도 국지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겠지만은 3차 대전에 휘말려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걸 생각하고 안 한 것 같은데 그걸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너희들 무슨 확장 억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략 자산 이걸 비싼 거 사라. 사면은 요담 올라갈 때 쏴라. 그 3차 전쟁을 저기 동맹국 수반에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은 그게 그런 인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저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공포심 장악하기 위해서 말했지만은 그 세계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우리는 미국 멀리 있으니까 뭐 전쟁 나더라도 너희들이 고통당하게 사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아베가 자존심이 있다면은 한마디 했어야 하는데 꿀꺽 삼키고 물건을 샀습니다. 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요, 그건 우리가 동맹국가로서 서로 특히 우리가 미국에 뭐 세이틀라이트도 있고 뭐 하니까 그건 우리가 서로 협조해야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 관계에서 정보 얻는 걸 뭐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일본하고의 정보 공유는 그게 동맹국가로 가는 길이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잘한 것 같아요. 뭐 전혀 잘한 건 없는데 참 오랜만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의 정보가 지금 제로가 오히려 없애본다 이렇게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애기는 뭘 군사 작전을 했던 사람이다 전략했던 사람 작전을 못 합니다. 하실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또 있습니다. 자주적 평화 통일이 가능할까요? 자주적 평화 통일이 가능할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 통일 방향은 무엇인지요? 이런 질문. 너무 막연한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부의 평화 통일은 제가 알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념 대 이념, 사상 대 사상으로 싸워서 뭐 통일하는 개념이 이미 지나갔고요. 지금은 실리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서 서로 도움 주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북한과 4년, 5년 전 대통령 후보 때도 남북 경제 공동체 안을
제시했고요. 이번에도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쪽에 노동력과 자원이 있고 우리는 자본과 기술이 있으니까 서로 필요한 거를 교환하면서 우리가 서로 먹고 사는 문제부터 그리고 이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 모든 이런 21세기 정보와 이런 그까지를 포함해서 서로 도우면서 하자 하는 게 나는 크게 보면은 그 우리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추진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지적 안 한다. 그만한 적대적 공생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메커니즘이야. 이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는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다는 그 복음 운동인데 원수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게 적대적 공생관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장로님 고관계하고 좀 연관된 건데요. 지정학적 접근을 하면은 대양 세력이 해양 세력이 늘 맞부딪히니까 그 지난번에 그 북경대 김경일 교수는 지경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죠. 예. 접근하는 것이 풀길이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 나 같은 생각이네. 이 진정희 교수 이야기죠. 예. 예. 김경일 교수. 김경일 그 진정희 교수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 북경대학의 우리 한국계 학자로서 큰 틀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데,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늘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 진진희 교수가 한국 오면 늘 만납니다. 네.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진진희 교수한테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이야기 강력하게 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하는 게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앞으로 중국이 당면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전은 일본이지 우리가 아니다.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건데 만약 이번 사드 문제로 그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은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지 않는 문화 대국에 대한 반감이 있다. 역사, 동북 공정 같은 거 있고 하니까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항상 좋게만 생각 안 하는 그런 문화적인 게 있는데 세계에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게 한국이다. 이 무서운 나라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사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옥죄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은 당신들이 일본하고 앞으로 겨룰 때 우리가 최소 중립을 지켜줘야지 당신들이 유리한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로 그쪽으로 가면은 당신들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조그만한 나라로 보지 말아라, 지금. 내가 그걸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봉합되는 수준이니까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념 가지고 남북 다투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적십자의 한계는 적십자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거대하고 크지만은 옛날과 달리 정부의 부속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자체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것을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추진할 동력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한계지요. 그러나 제가 그 적십자 맡았을 때는 그때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화상으로 4번, 직접 금강산에서 5번 이렇게 했으니까 제일 화려할 때죠. 화려할 때 했는데 그때는 이를테면 정동영 씨가 장관이 특대했는데 북한에서 어떤 저주를 했냐면은 통일원 장관으로서 평양을 밟을 수 없는 최초의 통일원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저주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월남에 이렇게 수용되어 있던 그 난민을 비행기로 2번 우리가 실어 날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해서 했어요. 근데 정동영 씨가 장관 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엉터리. 정동영 씨한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십자 통일했을 때 금강산 관광 100주년 기념으로 금강산에서 그걸 할 때 100만 명 돌파 기념 열린 음악회 할 때 그쪽에 누구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 고위층을 만나가지고 정동영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더라고요. 국회에서 발언한 거 다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저주를 하느냐? 저주를 하면 그 전임자가 해놓고 장관이 돼서 며칠 안 됐는데 이런 불합리한 일이 되냐? 당신들도 참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풀려가지고 한 달 만에 정 장관이 그때 6.15 민관 합동 대회 대표로 가서 김정일 만날 뿐만 아니라 김정일한테 선물 받은 게 화상 상봉 받았어요. 뭐 그건 제가 운이 좋아서 제때 그런 게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뭐 절박하게 다쳤으니까 적십자가 노력해서 우리 박경서 회장이 좀 뚫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뭐 메가처치만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가 속해 있는 그리고 목사님이 속해 있는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에서 가장 크면서도 에큐메니칼 정신을 이해한다고 하고 WCC 때 그렇게 주도 역할을 했던 교회까지 저렇게 지금 세습을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 보면은 지금 그게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고 흐름 트렌드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극기 집회를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그 집회 지나가면은 이름 부르는 게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이 부끄럽죠. 참 부끄럽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고 질인데 그 질이 뭐냐면은 한국에는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날아가고 없고요. 그게 뭐 천당 가는 운동으로 대치가 된 지 오래됐고 아직 그걸 극복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실패했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게 무슨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같은 이런 그 루터나 이런 사람들의 신학적인 신조가 퇴조된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한 것은 그 종교개혁자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뭐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교리의 차이, 그게 신의 차이, 그건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실종대가 없어요. 전부 다 천당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자교회라고 하는 우리 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이나 통합측이 그 주류에서 아직도 더 악화되고 있는 초짐이 보이고 오히려 보수적인 건강한 조짐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알죠. 왜냐면 그 목사님이고 다 이러다 우리는 다 그게 안 속하잖아요. 네, 오늘 이만합시다.